국내에서는 유일한 SCM 전문 전시회가 2021년 9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네이버에서 SCM 페어 2021을 검색해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마켓컬리는 일단 아시겠지만 2014년 말에 설립이 되었고요. 초창기 1기를 제외하고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회계 감사를 다 받았던 회사입니다. 그 말인즉슨 회계 감사를 봐도 스타트업이 받았다는 건 그만큼 처음부터 어떤 조금 성장에 대한 그리고 규모에 대한 증가가 있었다는 기업인데요. 우선 이제 마켓컬리의 가치가 이제 1조에 달한다고 지금 이제 보고 있고 또 이제 배달의 민족 우아 형제들 이어서 이제 또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 1조 스타트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선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좀 회계사로 관점에서 보면 가치 평가의 방법은 몇 가지가 좀 정해져 있는 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해져 있는 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크게 보면 이제 내재 가치라고 해서 이거는 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이 그냥 그 회사 자체의 어떤 상태만을 보고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대 가치라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마켓컬리가 속해 있는 동종 업계가 있다면 동종 업계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 그런 걸 좀 참고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많이 익숙하실 텐데 뭐 퍼나 우리가 뭐 PBR, 에비타 이런 평가 방법들이 다 이 상대 가치에 해당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켓컬리와 유사한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회사들의 퍼는 얼마일 것이고 그 퍼에 근거해서 우리의 가치를 역산하는 개념이 이제 상대 가치 평가법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기업의 상대 가치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랑 비교할 수 있는 좀 대규모 이 표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상장 기업이라는 건데 이런 스타트업 수준에서 상장 기업과 비교할 만한 지표가 좀 유명하게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 가치는 아무래도 좀 큰 기업 간의 합병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회사는 얼마에 팔렸다 이런 것들 좀 참고할 때 주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이제 다시 내재 가치로 돌아가 보면 이 내재 가치도 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가치라는 거는 전제가 굉장히 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에 어떤 수치들이 좀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요. 우선 제가 좀 구성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자산 가치입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라서 미래를 보는 관점은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무 상태표 그 상태를 끊었을 때 이 회사 가치가 얼마냐 미래의 관점보다는 그냥 그 회사가 과거에 거둬왔던 것까지를 반영한 가치이기 때문에 좀 스타트업 기업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향후에 이 얻게 될 그런 이익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를 적용하는 건 이론적으로 적합하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익 가치입니다. 이게 좀 미래를 보는 가치인데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가치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DCF라 그래서 이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 그래서 그 미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주로 뭐 영업이익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 가치로 다 환산했을 때 그거의 합이 이제 기업의 가치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장 우수한데 미래를 추정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추정치가 좀 다 불확실하고 그런 게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장 우수한 방법이라서 일단은 모든 기업 가치는 DCF 모형은 항상 계산을 해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DCF로 정해지는 아까 말씀드린 1조라는 가치가 DCF만으로 판단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1조를 산정했을 때 DCF의 계산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이제 어떤 기타적인 평가 방법인데 세무상으로는 이게 워낙 이 추정에 대한 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좀 적용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좀 관념적으로 이익을 3, 그다음에 자산을 2 이렇게 좀 가중평균을 해서 물론 요 가중평균하는 건 또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과거 이것도 약간 과거를 보는 관점인데 세무상으로는 이제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세법적 관점이 이게 맞는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미래를 보는 관점은 아니라서 어떤 이 스타트업이 세무적인 이슈에 놓여 있을 때는 이걸 계산해 보는 게 맞지만 어떤 그 1조 가치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뭐 우리가 IPO 즉 이제 기업 공개를 할 때 활용하는 본질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약간 세법적이라는 개념과 좀 유사하게 또 회계상의 어떤 자산 수익 가치를 좀 절충한 모델입니다. 또 이론적인 걸 잘 조합하는 모델인데 역시
현재는 이제 IPO라서 아마 언젠가는 마켓컬리가 상장이 될 것이니까 뭐 대충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때 한번 써볼 수 있는 가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그런 가치는 아니고 이제 좀 DCF에 근거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DCF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구합니다. 근데 예상되는 건 결국은 현재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구할 수 있는 최근에 예를 들면 2019년 매출액이 4,200억이었는데 거기서 거둘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구해봅니다. 두 번째는 성장률이라는 건데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로스 레이트라 그래서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할 거냐라는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추측이라는 게 이게 저희가 뭐 회계사지만 사실 뭐 미래를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평가 회사랑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나름 합리적인 어떤 성장률을 최대한 구합니다. 이게 뭐 통계적인 방법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좀 비재무적인 정보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어떤 외부 상황까지 좀 반영을 해서 좀 최대한 이제 성장률을 구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게 우리가 그 복리 투자의 마법이라듯이 복리로 뭔가 계속 투자되면 엄청난 자산을 이루는 것처럼 이 기업도 성장률이 1%나 2%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굉장히 영속적인 그러니까 미래를까지 추정을 해서 당겨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장률이 가장 좀 평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 때문에 많이 좀 다툼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게 맞느냐? 이건 항상 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놓고 판단만 할 뿐 이게 뭐 정확성을 보장할 수가 없는 개념이라서 조금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할인율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구해진 예상 미래 현금 흐름을 자본 비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본 비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를 말씀드리면 이제 대출 정도는 갚아야 되고 혹은 자기 자본 비용에 대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재무적 관점에서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투자자가 만약에 이 1,300 가지고 다른 데 투자했으면 이 정도 수익을 거뒀을 텐데라고 하는 약간 예상 수익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또 주관적입니다. 이것도 그 회사의 위험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부채랑 자본이 다 있는 회사면 지금 마켓컬리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어떤 비율을 좀 고려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와악이라고 하는 흔히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 할인율로 이제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의 현금과 미래의 현금 100원이 있지 않듯이 아무래도 지금의 가치가 더 이제 높으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의 100원과 1년 후의 100원은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1년 후의 100원은 할인율이 10%라고 하면 1 더하기 10%라고 해서 1.1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약 91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미래의 100원은 현재 보면 91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총합이 이제 기업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좀 가정인 경우가 있고 자, 일단은 이 DCF가 의미가 있는 거는 결국은 이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나의 기업을 사고자 할 때 그다음에 기업이 상장이 됐을 때 어떤 이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공모가가 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두 가지인데 결국은 이 DCF 평가를 기본으로 두고 나머지는 좀 협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조라는 게 당연히 이제 구매자는 싸게 사고 싶어 하니까요. 뭐든 싸게 사고 싶어 하니까 좀 미래를 어둡게 봅니다. 구매자의 실제로 기대하는 미래 가치가 되게 높을지라도 어쨌든 구매를 할 때는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성장률을 예를 들 수 있을 건데요. 이걸로 좀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구매자는 너네 내년에는 당신 기업 내년에는 상장 그렇게 성장이 높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년에 또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 전망치를 낮추고자 하고요. 그게 그 결과가 결국 가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계속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가 더 높을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양측 간의 좀 힘 겨루기가 좀 DCF에 투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회계사나 이런 법무법인이나 어떤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그런 걸 이제 매각 주관사 보통 이렇게 주관사들이 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양측의 힘겨루기를 어떻게 이런 수치로 좀 정당화하느냐 이런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아마 1조 가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틀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됐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런 투자자들이 투자를 원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가치를 좀 높게 보고 있지 않는가, 미래에 대한 가치를. 결국 이제 재무 정보는 어쨌든 좀 과거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 정보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1조라는 이제 가격이 선정이 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